프로이드가 삶의 목적을 뭘로 봤느냐 하면 여기서는 The purpose of life, the search for happiness and the avoidance of suffering. 그래서 행복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라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여기 해피니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행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행복이라고 하는 건지 그거부터가 지금 의아스러워요. 행복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물학적인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요. 우선 프로이드가 어쩌면 종교 체계의 목적 자체를 모든 종교 체계의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좀 의미 없는 것으로 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환상의 미래 1927년에 나온 환상의 미래에 썼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종교 체계의 목적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고 자비로운 신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돌보아준다는 확신을 제공하며 실제로 사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에서 덧붙여가지고 이분은 종교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27년의 환상의 미래에서 썼던 얘기에 덧붙여서 1930년의 문명 속의 불만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종교는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현실 세계의 그림을 망상적으로 왜곡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지성에 대한 위협을 내포한다. 이를 대가로 종교는 강제로 그들을 심리적인 유아 상태에 묶어둠으로써 그리고 집단 망상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럼 프로이드는 종교가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강하게 무의미한 것으로 우리 유학이 고착에게서 오는 것이다. 어떤 종교의 개념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를 종교가 제시하는 삶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유아적인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유아적인 고착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근데 프로이드의 이 얘기가를 저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프로이드가 왜 이렇게 종교 자체를 무의미하게 봤을까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정신분석을 어떤 세운 분으로서 정신분석의 입장 이분의 이론의 토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이론은 행복을 쾌락 원리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쾌락 원리는 이분이 플레저 프린스플이라는 개념을 처음 썼어요. 우리는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플레저를 해피니스하고 연결시켰죠. 그런데 플레저가 뭐냐면 프로이드가 본 플레저는 우리에게 엑사이테이션,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방출해내는 것, 심리적인 자극이 있으면 이건 우리 바디에서부터 온다고 보죠. 처음에는 처음에 리비도 티어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욕 이론으로 설명을 처음 하면서 우리의 성감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극이 생기면 그게 엑사이테이션이 우리 심리 내적으로 어떤 소망으로 어떤 것에 욕구가 생겨난다. 그러면 이런 자극으로 인한 이런 욕구들이 방출돼야 된다. 우리에게 엑사이테이션이 흥분이 되거나 자극이 생겨났으면 마음속에 이런 자극이나 흥분이 있으면 이 자극이 방출되는 것이 플레저라고 봤어요. 그래서 방출되면은 그거 자체가 쾌락을 가져오는데
이게 방출되지 않으면 이게 언플레저라고 본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나 흥분이 있는데 이게 방출되지 않은 것이 불유쾌함이라고 하는 게 언플레저죠. 불쾌함이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배경으로 우리의 자극이 있으면 자극을 방출해내는 것, 흥분이 있을 때 흥분을 방출하는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개념 가지고 이걸 어쩌면 제가 봐서는 자극의 방출인데 이거 자체를 해피니스로 연결시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것, 자기 그래 충동, 욕동대로 살 때만 행복이 있다. 그것이 플레저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그런데 문명이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방출을 자유스럽게 허용하지 않는 이런 금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인스팅트가 충분히 만족을 얻도록, 그래서 어떤 충동들이 방출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신경증을 가져오고 정신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본능에서 오는 것들을 그냥 어떤 식으로는 잘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행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버린 거죠. 생물학적인 입장에 가버리면. 그래서 이 얘기 자체 속에서는 어떤 종교는 굉장한 이니비션이 있는데, 이니비션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아니냐, 이제 어쩌면 이 욕동을 잘 다스리는 것을 프로이드 쪽에서는 승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이런 욕동들이 현실하고 부딪히니까, 현실하고 부딪힐 때는 그대로 하게 되면 외부 현실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부모의 금지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슈퍼이고라는 개념이 나왔죠. 초자가 생겨나서 초자대로 따라서 사는데, 이 초자 중에 가장 최고의 초자가 어떤 종교가 되니까 종교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다 보니까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모습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동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동 이론을 가지고 해피니스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지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행복론이 나왔죠. 이건 행복론이라기보다는 욕동 제한과 방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어쩌면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이 프로이드의 이 행복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단순한 어떤 우리의 쾌락 원칙이다, 불쾌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보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얻거나 불쾌함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굉장히 큰 발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행복의 추구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플레저 프린시플의 보완하는 게 언플레저 프린시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것이 고통을 피하는 여러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방어적인데, 고통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쾌락 불쾌락 원칙을 한쪽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이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단순한 설명에 대해서 캐런 호나이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은 굉장히 비관적인 이론이라고 봐요. 인간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의미에서 행복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중시하는 캐논 오나이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중요한 우리만의 고유함을 타고나고 우리의 트루 셀프 속에는 이미 우리 스스로의 귀중한 탤런트나 그식으로 얘기하면 탤런트와 동시에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 안에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원천, 리소스가 이미 리소스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잘 발달해 나가도록 해서 이 트루 셀프를 발현하는 거, 트루 셀프를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기 실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게 트루 셀프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귀한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어떤 발달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는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는, 해피니스 개념이 달라지죠.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충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귀한, 자기의 고유한 참자가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 인간 잠재력이 잘 발휘되도록 살아가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행복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종교에서 보는 행복관과 프로이드가 보는 이런 행복관, 그리고 어떠면 환경론자인 캐논 오나이가 보는 행복관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각각 부분적으로 인간의 어떤 한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조금 포괄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여러 어프로치들을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겠죠. 이 성경 노래에서 뭐 관람가 내용이 좀 달라지죠. 여기서 어떠면 묘한 얘기라고, 가족과 성경에서 문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서 커뮤니티, 가족, 인류가 발전하면서 가족 단위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단계로 가게 되면 커뮤니티와 패밀리가 이게 갈등 구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패밀리 중에 특히 여성들하고 문명이 상반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가져온다는. 근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명이 문명화되면서 남자들이 모든 문명의 중요한 역할, 롤을 맡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억압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은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다 차단되고, 그래서 성적 만족도 일부일처로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그리고 성기기적 만족 이외의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기기적인 만족이 아닌 것들은 성도착이다, 이렇게 매도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과의 어떤 성적 만족 이외에는 어떤 만족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인류의 번식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성욕 자체를 어떤 죄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낙인 짓는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떤 문명화되면서 점점 여성의 위치가 낮아지고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지고 여성 스스로가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점점 금지돼 왔다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단위에서 커뮤니티 단위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여기에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이라는 개념을 어떤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 가문의 대를 잇는 자식을 낳아주는 수단으로만 의미를 부여했던 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문명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의 결혼한 부인에게서 하나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 이외에서는 여성들이 문명으로부터 혜택에서 크게 배제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프로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문명과 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조금 무리한 설명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명화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위축됐던 것을 잘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보여요. 여기서 프로이드가 보고 있는 건 공격성의 역할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을 이런 본능적인 이론으로 설명해낼 수 있느냐, 인간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동기나 행동이 각각 다른데 프로이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인간에게 모두 늑대다. Man is a wolf to man. 그래서 man is a wolf to man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으로 봤던 적자생존의 원리에 비슷한 거죠. 어쩌면 또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쪽에서 19세기에 많이 유행하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우리는 생의 본능 말고 죽음의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건 공격성의 본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이 공격성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 속에 이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공격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누리려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거나 다른 것을 변질되지 않는 한은 그건 그대로 계속 우리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욕구에는 공격성을 본능이라고 인스팅트라고 하는 거, 인스팅트는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게 어떤 방향의 전환이 그래서 어떤 이고 사이클한 쪽에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중화라는 용어를 쓰거나 서블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승화를 시킨다거나 원래는 이게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인데 이것을 이고가 적절하게 원래 이 에너지들을 중립화시켜서 다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구도들을 이론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워낙 프로이드가 이론화했던 것은 이대로 두면 세상에 뭔가 융화할 수 없는 것들, 동물적인 것들을 본능으로 우리가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꼭 이렇게 본능 이론으로 보기보다 우리 공격성이 불가피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공격적인가 하는 것에서 환경론자들 중에는 좌절의 공격성은 있지만 어떤 뭔가가 어린아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타고난 모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거기에 좌절이 생겼을 때 공격성이 따라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를 이 좌절을 지나친 좌절을 주지 않으면 공격성이 그렇게 생겨나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을 안 줄 수가 있나요? 근데 적절한 좌절이냐? 그 적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적절한 optimal frustration이라는 용어를 코웃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성장에 적절한 정도의 좌절은 아이들이 성장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굉장히 데프로베이션이 심해서 전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버릴 수도 있죠. 극단적인 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은 이분의 공격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경들이 꽤 나와요. 실제로는. 근데 어떤 그 중간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타고난 게 또 좀 약해서 실제 다른 아이들 같으면 괜찮은데 이 어떤 아이는 더 심하게 그걸 좌절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디비듀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상대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나친 박탈이 생기지 않으면 공격성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공격성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케이스들을 보시면 환경이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예는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척박함 속에서 이 공격성이 아주 심하게 그 사람 안에 잠재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걸 본능 이론으로 프로이드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그레션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인간에게 모두가 늑대다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런 공격성은 원래 자기 주장, 셀프 어서티브니스라고, 우리가 타고난 모습대로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셀프 어서티브니스 자체는 공격성과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공격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타고난 모습으로 살고자 하려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공격성이라고 해서 그것마저도 셀프 어서티브니스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탄압받을 때 정말 공격성이 나온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공격성은 2차적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공격성이 타고난 본능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